한국이 곧 핵잠수함을 가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잠수함이라는 이 바닷속을 휘젓고 다니는 가공할 무기의 시작은 한 천재의 상상력에서 출발했습니다. 르네상스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물로 만들기는커녕 설계도를 의도적으로 숨겨놓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와 함께 이후 500년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핵잠수함에 이르게 되었는지, 특히 초창기의 선구자들이 겪은 어려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5세기 말 이탈리아는 아직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 나폴리, 교황령이 서로를 견제하며 힘의 균형을 유지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균형은 늘 불안정했습니다. 프랑스와 신성 로마 제국, 스페인 같은 외세가 틈만 나면 개입했고 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는 그야말로 유럽의 전쟁 실험장이었죠. 이때 유럽의 전쟁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화약이 등장하면서 창을 든 기사들이 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기사 계급이 졸지에 몰락해 버렸죠. 대포와 총이 성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했고 힘보다는 기술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가운데 밀라노 공작인 루도비코 스포르차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카의 권력을 사실상 빼앗았기 때문에 정통성 시비에 시달렸습니다. 이 탓에 늘 반란과 외세의 개입을 두려워해야 했죠. 그래서 그는 예술을 통해 정치적 권위를 높이고 신무기를 통해 군사적 위위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이에 딱 맞춤인 인물이 다빈치였습니다. 그는 궁정의 예술가이자 동시에 신기술 개발자이고 군사 엔지니어였습니다. 다빈치는 공작 가문의 한 수도원에 대표적인 걸작인 최후의 만찬을 그리는 한편 틈틈이 장갑차, 대형 석궁, 다연장포, 해자 도하장치, 성 밑을 파고 들어갈 굴착기 등 여러 신무기를 설계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잠수함이죠. 다빈치가 구상한 잠수함의 도면은 오늘날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150년도 더 지나 발견된 파편적인 스케치와 물속을 다니는 배를 설명한 글들이 남아있죠.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우선 나무로 선체를 만들고 물이 새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기름 먹인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물을 채워 가라앉게 하고 물을 빼서 뜨게 했습니다. 공기는 주머니에 저장하거나 수면과 연결된 관을 통해 들이마시게 했죠. 잠수함은 사람이 안에서 손과 발로 노를 움직여 앞으로 나아가게 했는데 노의 끝을 나사처럼 만들어 스크루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적선에 몰래 접근한 다음엔 송곳으로 바닥을 뚫거나 갈고리에 폭약을 달게 했습니다. 기뢰나 수중 폭파 개념이 이때부터 만들어진 거죠. 다빈치가 잠수함에 관심을 기울인 건 밀라노에서 운하 설계와 수로 건설을 함께 맡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땅이 낮아 물길이 많았습니다. 운하와 수로가 도시 방어에 매우 중요했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중기계에 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작동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밀폐 기술도 금속도 동력 장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빈치는 이미 부력, 압력, 추진력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당대 기술 수준을 생각하면 정말 천재적이었던 거죠. 어쨌든 다빈치가 최초로 물속을 다니는 배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함으로써 잠수함의 선구자가 되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잠수함을 현실로 구현하고자 하는 열망은 17세기 초 네덜란드 출신의 발명가 코르넬리우스 드레벨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화학과 기계 제작에 능한 기술자로 영국 왕실의 초청을 받아 여러 장치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드레벨은 목재로 만든 배를 개조해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고 인공적으로 산소를 만들어 내부 공기를 보충하는 장치까지 구상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물속에서 배가 움직인다는 사실 자체를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드레벨은 제임스 1세의 국왕과 왕실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3시간 동안 템스강 아래 3-4m에서 배가 다닐 수 있음을 시연해 보였습니다. 이 시기에 영국은 스페인 무적 함대를 격파한 뒤 유럽의 새로운 해군 강국으로 떠오르던 때였습니다. 해군력을 더 키우려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게 접근해 공격한다는 잠수함의 개념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드레벨의 실험은 그런 시대의 분위기에서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잠수함은 실전 배치까지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기술이 여전히 부족했죠. 물이 스며드는 문제, 깊은 곳에서 선체가 버티지 못하는 문제, 사람이 직접 노를 돌려야 하는 추진력의 한계까지 해결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드레벨은 인류 최초로 실제로 잠수함 배를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다빈치가 상상으로 남겨둔 수중 이동체를 현실에서 처음 작동하게 한 사람이 바로 드레벨이죠. 이와 함께 그는 폐쇄된 공간에서 산소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방식을 처음 시도했고, 수면 위를 연결한 공기 흡입과는 훗날 잠망경과 스노클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잠수함이 처음으로 전쟁에 등장한 것은 18세기 후반 미국 독립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주인공은 예일대 출신의 발명가 데이비드 부시넬이었습니다. 그는 영국 해군과 정면 대결에서는 승산이 없다는 걸 깨닫고 전혀 새로운 방식의 공격 무기를 고안합니다. 적선의 밑바닥에 몰래 접근해 폭탄을 붙이는 작은 잠수정이죠. 그 배의 이름이 터틀, 거북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터틀호는 한 사람이 타는 작은 목재 잠수정이었습니다. 안에서 손과 발로 스크루를 움직여 전진했고, 내부에는 간단한 수심 조절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영국 군함 바닥에 폭탄을 붙인 뒤 시간에 맞춰 폭발시키는 것이었죠. 실전 투입은 1776년 9월 뉴욕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조지 워싱턴 장군이 공격 시도를 보고받았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미국군은 당시 영국의 초대형 전열함 이글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임무는 실패했습니다. 이글의 밑바닥이 구리판이라 송곳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조류가 빨라 조종이 어려웠고 조종사 체력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진 터틀호는 수면 위로 올라야 했습니다. 영국 경비정에 발각되었죠. 조종사는 가까스로 도망쳤지만 며칠 뒤 영국군의 기습으로 터틀호를 실은 배가 격침되면서 잠수정은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터틀호는 중요한 이정표를 남겼습니다. 다빈치가 상상하고 드레벨이 실험한 잠수함이 부시넬에 이르러선 전쟁에 실제로 투입된 잠수함이 된 것입니다. 다만 기술이 전쟁을 수행하기엔 너무 일렀던 셈이죠. 조지 워싱턴은 부시넬이 잠수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 가능성에는 회의적이었지만 그때도 지금도 나는 이것이 천재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독립전쟁의 지휘관으로서 현실적 한계를 보았지만 새로운 기술이 미래의 전쟁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직감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잠수함은 분명 매력적인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터틀호까지의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배였습니다. 목재로 만든 선체는 수압을 견디기 어려웠고 내부 공기도 금방 고갈됐습니다. 전쟁에선 도무지 쓸 수 없는 기술의 한계가 너무나 명확했죠. 이 한계를 깨준 것이 바로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이 덕에 금속 가공 기술이 발달하면서 선체를 목재가 아닌 철판으로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변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철판은 잠수함이 물속 깊은 곳의 압력을 견딜 수 있게 했고 배의 형태도 훨씬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압축 공기로 물을 밀어내고 전기 모터로 프로펠러를 돌릴 수 있게 되자 사람의 힘에만 의존하던 잠수함이 비로소 기계식 잠수함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중반 프랑스 공학자들이 철로 만든 잠수정이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압축 공기의 힘으로 물을 밀어내는 새로운 방식을 처음 실험한 것도 프랑스였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완벽하진 않았죠. 하지만 나무로 만든 잠수정을 뛰어넘었다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864년 미국 남북전쟁에서 역사적 사건이 벌어집니다. 남군에 헬이라는 이름의 작은 잠수함이 등장했습니다. 좁은 내부에 웅크리고 앉아 한 명은 조종을, 7명은 스크루를 움직이는 동력을 맡았죠. 이들은 적선 아래로 몰래 다가가서 마침내 북극 군함을 폭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류 최초로 잠수함이 적 함선을 침몰시킨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폭발 충격에 함께 침몰한 것입니다. 당시 신문은 이 사건을 용맹한 승무원들이 고철 속에 묻혀 사라진 날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100년 이상 바다에 잠들어 있다가 승조원들이 앉아있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2000년에 인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헐리오는 이전의 잠수함과는 다른 기술적 완성도를 보여주었고 잠수함의 위력이 실전에서 통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입증했습니다. 기술은 아직 미숙했지만 잠수함의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신호였습니다. 19세기 말 잠수함은 마침내 실험의 단계를 끝내고 표준을 만드는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금속 선체가 완성되었고 디젤과 전기를 함께 썼으며 물속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장치들이 하나둘씩 갖춰졌다는 점입니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의 공학자들이 수평타와 잠수 조절 장치를 더하는 등 업그레이드 버전을 잇따라 선보이며 잠수함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발전은 미국의 존 필립 홀란드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아일랜드에서 수학과 과학을 가르치던 교사였지만 공학을 따로 배운 적은 없었습니다. 대신 스스로 기계 원리를 익히며 잠수함 설계에 몰두했습니다. 홀란드는 잠수함을 수상에서는 디젤 엔진으로 수중에서는 전기 모터로 움직이게 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현대 잠수함의 표준이죠. 특히 그는 파도가 높은 바다에서도 잠수함이 흔들리지 않게 선체를 다듬었고 물을 넣었다 빼면서 깊이를 조절하는 장치도 실전에서 쓸 만큼 안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무렵 잠수함 발전에 큰 자극을 준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줄 베른의 소설 해저 이말리였습니다. 니모 선장이 타는 잠수함 노틸러스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공상과학이었지만 기술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소설에는 전기로 움직이는 추진 방식, 길게 뻗은 선체, 수중에서의 장거리 항해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런 요소들은 공학자들에게 이런 잠수함을 정말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문학이 기술 발전을 앞당기는 역할을 한 셈이죠. 이런 상상력과 새로운 시도들이 겹치면서 19세기 말에 완성된 구조와 원리가 그대로 현대 잠수함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잠수함은 전쟁의 양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을 때 대부분의 나라는 잠수함의 전투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전함이 바다를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일은 달랐습니다. 영국과 정면 대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독일은 잠수함으로 영국의 보급망을 끊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독일 잠수함인 유보트는 수면 위에선 디젤 엔진으로 항해하다가 목표물이 나타나면 잠수에 전기 모터로 접근하고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갑자기 공격받은 영국 상선과 군함들은 대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싸움에서 속수무책이었죠. 2차 세계대전에서는 유보트가 한층 더 진화했습니다. 1939년 전쟁이 다시 시작되자 독일 해군은 또 한 번 바다 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1차 대전의 경험을 토대로 독일은 더 깊이 잠수할 수 있고 더 멀리 항해할 수 있으며 더 정확한 어뢰를 가진 신형 유보트를 대량 생산했습니다. 초기 전쟁에서 독일의 유보트는 놀라운 전과를 올렸습니다. 독일은 영국으로 들어가는 해상 수송로를 봉쇄해 엄청난 타격을 입혔습니다. 특히 1940년에서 42년은 유보트의 황금기로 북대서양을 오가던 배들이 매달 수십 척씩 침몰했습니다. 연합군은 1943년에 들어서야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레이더와 음파 탐지기, 항공 대잠청 잘기를 총동원하고 결정적으로 독일의 암호를 해독하면서 유보트의 위치와 작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유보트의 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렸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잠수함을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기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전에는 몰래 접근하는 식무기였던 잠수함이 이제는 국가의 전망을 좌우하는 전략무기가 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잠수함은 또 한 번의 혁명을 맞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원자력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디젤 잠수함은 수시로 수면 위로 올라와 공기를 들이마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면에 올라오는 순간 위치를 들킬 수밖에 없죠. 그런데 1954년 미국이 세계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 노틸러스를 내놓으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로 해저 이말리에 나오는 꿈의 잠수함, 그 이름입니다. 원자로는 공기 없이도 계속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이 덕분에 잠수함은 수면 위로 올라올 필요 없이 몇 달 동안 잠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시기부터 잠수함의 기술은 철저히 들키지 않는 능력이 중요했습니다. 프로펠러 대신 소음을 줄이는 펌프제트, 음파를 흡수하는 고무 코팅, 적의 음향을 흩트리는 특수재료, 그리고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음파 분석까지 더해졌습니다. 현대 잠수함은 총이나 어뢰보다 소리를 없애는 과학의 핵심이 되었고, 그래서 잠수함은 국가의 그림자라 불리고 있습니다. 핵잠수함의 등장은 곧 핵무기와 결합되며 전략무기 체계의 판도를 뒤집었습니다. 바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등장입니다.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이 바다 깊은 곳에 숨어 움직이면 어느 나라도 그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공격을 당해도 즉시 반격할 수 있는 능력, 이른바 2차 타격 능력이 완성된 것입니다.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은 서로의 핵공격을 막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전략 잠수함을 경쟁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대륙간 핵미사일을 숨기는 데 잠수함만큼 완벽한 은신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 걸린 핵 억제력의 핵심 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같은 군사 강국들은 모두 SLBM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떤 나라도 이 전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선제 공격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 그것이 현대 핵잠수함이 가진 전략적 의미입니다. 오늘날 잠수함은 물리학, 재료공학, 음향공학, 인공지능이 모두 모여 만들어낸 결정체입니다. 이런 기술의 목표는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들키지 않고 존재함으로써 전쟁을 예방하는 것에 가깝죠. 500년 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물속을 달리는 배를 상상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용 기계를 설계했지만 잠수함만큼은 끝내 공개하지 않으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발명을 세상에 알리면 사람들이 바다 밑에서 서로를 죽일 것이다. 그는 이미 이 기술의 미래를 알고 있었던 듯 합니다. 이제 우리도 머지않아 핵잠수함을 갖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수함의 긴 역사를 돌아보며 한 가지 바람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다빈치가 걱정했던 일이 현실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잠수함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전쟁을 막는 시대가 오래 이어지기를 바랍니다.